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꾸는 책방입니다. 오늘은 다른 오디오북 컨텐츠들에 비해 길이가 약간 짧을 예정입니다. 1984가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부가 급격한 반전들이 많은 부분이라 명확한 파트 구분을 위해서 그리고 3부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잘랐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까지가 2부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3부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들은 더 가르쳐야 할 때, 그때만이 그들은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상업적 경쟁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의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군중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전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는 문제로 간주된다. 군중에게는 지적 능력이 없으므로 지적 자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당원의 경우 아주 하찮은 문제에 대한 사소한 의견 차이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당원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사상경찰의 감시 아래 산다. 혼자 있을 때조차 자신이 정말 혼자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목욕하고 있을 때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그 언제라도 사전 경고 없이 또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감시당할 수 있다. 당은 당원이 하는 모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원의 우정, 여가,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행동, 혼자 있을 때 짓는 표정, 잠꼬대 중 튀어나오는 단어, 몸 동작의 특징 등 모든 면을 아주 면밀하고 빈틈없이 조사한다. 당은 당원이 실제로 저지르는 비행을 포착할 뿐 아니라 기이한 버릇, 습관 변화, 신경질적인 버릇 등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면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여기고 반드시 상황을 파악해낸다. 당원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규나 행동 강령은 없다. 오세아니아에는 법이 없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다 적발될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이 또한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숙청과 체포, 고문, 투옥, 증발도 실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간단히 없애버리는 수단이다. 당원은 올바른 의견뿐 아니라 올바른 본능까지 갖춰야 한다. 당은 그들이 당원에게 요구하는 신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 그것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영사에 내재된 모순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당원이 사상적으로 정통파라면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무엇이 진짜 신념이고 바람직한 감정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어린 시절부터 신어로 죄중단, 흑백, 이중사고라고 불리는 정신교육을 받은 탓에 그 주제가 무엇이든 깊게 생각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당원은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가져서는 안 되며 당의 끊임없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 또 항상 외부의 적과 내부 반역자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증오에 휩싸여 있어야 하고 당의 승리에 환희를 느껴야 하며 당의 권력과 지혜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불만족스러운 삶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경우 밖으로 조심스럽게 표출하거나 이분 증오 같은 장치를 통해 일소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내면 훈련을 통해 회의적이거나 반항적 태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색은 아예 그 빌미를 없애버린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는 최초의 가장 간단한 훈련을 두고 신어로는 죄중단이라고 한다. 죄중단이란 위험한 생각이 시작되려는 찰나
마치 본능처럼 생각을 멈춰버리는 능력을 말한다. 죄중단에는 제대로 유추하지 못하고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며 영사에 대치되는 논쟁은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지루해하거나 그에 저항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해 죄중단은 방어적인 우매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상적 정통주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개사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듯 완벽하게 정신을 통제해야 한다. 오세아니아 사회는 빅브라더는 전능하고 당은 반드시 옳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빅브라더는 전능하지 않고 당도 반드시 옳지 않으므로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 끊임없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흑백이다. 많은 신어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적에게 사용하면 흑이 백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백한 사실에 반박하는 경솔한 습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지에게 사용하면 흑이 백이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 나아가 흑이 백이라는 것을 알고 흑이 백이 아니라고 믿었던 과거를 잊어버리는 능력까지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끊임없이 왜곡해야 하는데 이런 왜곡은 신어로 이중사고라고 하는 사고체계가 있어 가능해진다. 과거를 왜곡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예방적 차원의 부차적 이유다. 당원이 지금의 삶을 감내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프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현재 삶의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당원은 선조가 누리던 삶보다 현재의 삶이 훨씬 낫고 물질적으로도 세상은 계속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므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것처럼 과거로부터도 차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를 왜곡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바로 당의 완전 무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예측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설, 통계 및 모든 종류의 기록을 현재에 맞춰 수정해야 하고 교리나 정치 관계에 있어 그 어떤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에 따라 과거를 수정해야 한다. 중도의 마음이나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또는 이스트아시아가 현재의 적국이라면 그 나라는 과거에도 언제나 적국이었어야 한다. 과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을 조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인다. 진리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이 역사 날조는 애정부에서 수행하는 첩보와 어감만큼이나 체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과거 왜곡은 영사의 핵심 교리다. 과거는 그 어떤 구체적 실체 없이 오직 기록과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는다. 과거는 기억과 기록이 말하는 대로 규정된다. 당이 모든 기록과 당원들의 정신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과거는 당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 또한 과거를 바꾼다 해도 절대 구체적인 예증을 남기지 않는다. 당이 특정 순간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 쓴 역사가 과거가 되고 그와는 다른 과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종종 일어나듯 한 해에 여러 번 과거를 바꿔 써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유효하다. 당은 항상 절대적 진리이며 절대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대한 통제는 결국 기억 훈련에 달려있다. 서면 기록이 현재의 정통성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행동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어났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억을 개조해야 하고 서면 기록을 다시 써야 할 경우에는 자신이 기억을 바꿨거나 기록을 다시 썼다는 사실을 잊어야만 한다. 그 방법은 다른 여러 정신기법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당원들과 지적 능력이 뛰어난 정통파들이 모두 이를 배워 알고 있다. 구어로는 현실 통제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만 신어로는 이중사고라고 한다. 이중사고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이중사고는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을 동시에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당의 지식인들은 기억을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현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중사고를 통해 현실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안도한다. 이중사고의 과정은 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분히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이중사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을 왜곡했다는 데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이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한치의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모든 목표를 단호하게 수행한다는 믿음 아래 현실을 기만하는 것이기에 이중사고는 영사의 핵심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불필요한 사실은 단순히 뇌리에서 지워버리고 그 사실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기억을 불러내 필요한 만큼만 믿다가 다시 지우고 객관적인 현실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내 부정해왔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중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때조차 이중사고가 필요하다. 이중사고라는 말을 쓰는 당사자는 자신이 현실을 가지고 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중사고를 통해 그 지식을 지워야 한다.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 결국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된다. 궁극적으로 당은 이중사고 덕분에 이제까지 역사를 바꿔왔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과도정치 지배층은 경직되어 있거나 너무 유약해진 탓에 권좌에 내몰렸다. 그들은 우매하고 거만하며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하지 못해 권좌에서 내쫓겼고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소심해진 탓에 무력을 사용했어야 하는 순간 양보하는 바람에 내쫓겼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몰락했다. 두 가지 상반된 믿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만든 것이야말로 당이 이룬 업적이다. 이중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지적 원칙으로도 당의 지배권을 영구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나라를 지배하려면 그리고 계속 지배하려면 반드시 현실 감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했다. 통치자의 통치 비결은 자신의 완전 무결함에 대한 믿음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이중사고를 가장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중사고를 개발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이중사고가 방대한 정신기만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이 사회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망상도 커지고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전쟁에 대한 광기도 심해진다는 사실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쟁에 대한 태도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은 분쟁 지역 거주민들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해일처럼 그들을 덮쳤다 물러갔다를 반복하는 지속적인 재난일 뿐이다. 그들은 어느 편이 이기고 있는지 같은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지역의 통치자가 바뀐다 해도 새 통치자 밑에서도 과거의 통치자에게 받았던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보다 아주 약간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소위 프롤은 아주 가끔씩 전쟁을 의식할 뿐이다. 필요한 경우 프롤들은 공포와 증오의 광기가 휩싸이도록 몰고 갈 수 있었지만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낸다. 전쟁에 대한 진정한 열성은 당원들, 그 중에서도 내부 당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세계 정복을 가장 신봉한다. 이렇게 지식과 무지, 냉소와 맹신 등 상반되는 개념을 결합한 것이야말로 오세아니아 사회가 모이는 주요한 특징이다. 그 공식적 이념에는 그럴 만한 실질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가득하다. 당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본래 사회주의 운동이 주창하던 원칙을 비방하고 거부한다. 당은 지난 수백 년과 비교해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급을 가혹하게 비난하면서도 당원들에게 한때 육체 노동의 전유물이었던 작업복을 입게 만든다. 가족의 결속을 조직적으로 약하게 만들면서도 당의 지도자 이름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게 하는 이름, 빅브라더다. 시민을 다스리는 4개의 부처 이름마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평화부는 전쟁을, 진리부는 거짓말을, 애정부는 고문을, 풍요부는 기아를 관장하고 있는 시기다. 이런 모순은 단순한 우연도 일반적인 위선의 결과도 아니다. 이 이름은 계획적인 이중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모순되는 상반된 두 개념을 양립시킬 때만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과거에 되풀이된 바 있는 역사의 주기를 깰 수 없다. 만약 인간의 평등을 영원히 저지하려면, 다른 말로 상류층이 그들의 지위를 영원히 지키려 한다면 인간은 절대 제정신이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각 개인의 정신 상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왜 인간 평등을 저지해야만 하는가? 앞서 우리가 이 절차의 역학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가정한다면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일정 시점에서 역사를 동결시키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비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 앞서 살펴보려는 것처럼 당,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당의 비밀은 이중사고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의 장악과 이중사고, 사상경찰, 지속적인 전쟁,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장치를 있게 만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본능이자 근원적인 동기가 있다. 그 동기는 윈스턴은 새로운 소리를 감지하듯 갑자기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음을 알아챘다. 한참 동안 줄리아는 말이 없던 것 같았다. 줄리아는 허리 위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뺨 밑에 손을 받친 자세로 모로 누워 있었다. 눈 위로는 짙은색 머리칼이 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줄리아. 대답이 없었다. 줄리아 지금 자는 거예요?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어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고 그 역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겨 그녀와 자신의 몸을 덮었다. 아직 비밀의 핵심을 못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는 알았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동기를 알지 못했다. 제1장과 제3장은 이미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읽고 나니 그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생각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존재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을 믿는다고 해도 나만 진실을 고수한다면 나는 미친 게 아니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온 노란 햇살이 베개 위를 비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쏟아지는 햇빛과 그의 몸에 맞닿아 있는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그는 강해진 것 같았고 자신감이 들었다. 곧 졸음이 쏟아졌다. 그는 온전함은 통계로 결정할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다. 왠지 그 안에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한참을 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시계를 보니 아직 저녁 8시 30분이었다. 누운 채로 잠시 더 졸고 있었는데 뒤뜰에서 늘 그렇듯 깊은 울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저 덧없는 꿈이었다네. 4월의 꽃잎처럼 사라져버렸네. 눈짓과 말과 꿈으로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앗아가 버렸네. 이 터무니없는 노래의 인기가 여전한 모양이었다. 어디에서나 이 노래가 들려왔다. 증오가보다 오래 유행한 것 같았다. 노랫소리에서 줄리아도 잠에 깨어 늘어지게 기지개를 켠 뒤 침대 밖으로 나왔다. 배가 고파요. 커피를 더 끓일게요. 이런, 석유난로가 꺼져서 물이 다 식어버렸어요. 줄리아가 석유난로를 들고 흔들었다. 기름이 다 떨어졌네요. 체링턴 씨에게서 기름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가득 찬 걸 확인했었는데 이상하네요. 옷을 입어야겠어요.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윈스턴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뒤뜰의 여자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지. 무엇이든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 속 미소와 눈물이 내 심금을 울리네. 그는 작업복 허리띠를 채우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해는 이미 져서 뒤뜰은 어두컴컴했다. 뒤뜰의 돌들은 방금 물을 뿌린 듯 젖어 있었고
하늘도 물을 뿌려 청소한 듯 깨끗했다. 굴뚝 사이로 옅은 하늘색이 보였다. 여자는 지칠 줄도 모르고 빨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불렀다 멈췄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기저귀를 널었다. 여자가 빨래를 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건지 아니면 2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손주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줄리아도 그의 옆에 섰다. 둘은 나란히 서서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강인한 여자의 모습에 푹 빠져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가진 그 고유의 자세와 빨랫줄을 향해 뻗는 두꺼운 팔, 암말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강인한 엉덩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처음으로 그녀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를 낳느라 옆으로 퍼졌다가 고된 노동으로 몸이 굳고 거칠어져 결국 나무 껍질처럼 꺼끌꺼끌해진 피부에 50대 여자가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껏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아름다웠다.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장미 씨가 장미가 되듯 소녀의 여리고 아름다운 몸은 결국 화강암 덩어리같이 단단하고 굴곡이란 없는 몸매에 눈에 거슬리는 빨간 피부로 변하게 된다. 열매가 꽃보다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 여자 아름답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엉덩이만 해도 1미터가 넘겠어요. 줄리아가 말했다. 저런 게 저 여자의 아름다움이지. 윈스턴은 그렇게 말하고 줄리아의 탄력 있는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엉덩이부터 무릎까지가 그에게 밀착되었다. 그들은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건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만 서로의 정신으로만 비밀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와는 달리 저 아래 여자에게는 정신이랄 게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는 두껍고 강인한 팔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자식을 여럿 낳은 배가 있었다. 여자가 몇 명의 아이를 낳았을지 궁금해졌다. 좋기 15명은 낳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자는 젊은 날 야생장미 같은 아름다움을 아마 1년쯤 꽃 피우고는 갑자기 들어선 아이의 몸집이 불고 그렇게 단단해지고 벌겋고 거칠어졌을 것이다. 그런 뒤 못해도 30년 동안 그녀는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해 그 다음에는 손주들을 위해 일생을 빨래하고 걸레질하고 바느질하고 요리를 하고 쓸고 닦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문지르며 다림질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고된 삶의 끝에서 여자는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녀를 향해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불쑥 굴뚝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하늘색으로 생각이 튀었다. 이곳이나 유라시아, 이스트 아시아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증오와 거짓말의 벽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지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들은 가슴과 배, 근육에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면 그건 프롤에게 있다. 그 책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골드스타인의 최종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다. 미래는 프롤에게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윈스턴 스미스에게
프롤이 세운 세상은 당의 세계만큼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프롤들이 세운 세상은 정신이 온전한 세상일 테니. 평등이 있는 세상이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이들이 쌓아두었던 힘이 의식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것이다. 프롤은 영원하다. 뒷뜰에 서 있는 저 강인한 여자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의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수천 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프롤들은 당에게는 절대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생명력을 하늘의 새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며 모든 역경을 헤치고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숲속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렀던 개똥쥐빠기가 기억해요? 그가 물었다. 기억나요? 하지만 그 새는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었어요. 그 새는 자기 혼자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그것도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른 것일지도 몰라요. 줄리아가 말했다. 새들도 노래하고 프롤들은 노래를 하는데 당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런던, 뉴욕, 아프리카, 브라질, 국경 너머 미지의 금기 국가들, 파리와 베를린 골목, 끝없이 펼쳐진 러시아의 평원 속 마을들, 중국, 일본, 전 세계 곳곳에 뒷뜰의 여자같이 강인하고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다. 노동,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거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게 고생하며 산 까닭에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말이다. 언젠가는 여자의 저 두꺼운 허리에서 의식 있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지만 저들의 육신이 살아있듯 우리의 정신도 살아 2 더하기 2는 4라는 비밀 교리를 전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미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죠. 줄리아가 의무적으로 따라 말했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그들 뒤에서 쇳소리가 났다. 둘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윈스턴은 창자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줄리아의 눈동자가 흐려지고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다. 아직 뺨에 남아있는 연지 자국이 마치 피부와 분리된 듯 도드라져 버렸다.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쇳소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말했다. 그림 뒤에 있었어요. 줄리아가 속삭였다. 그렇다. 그림 뒤에 있었다. 목소리가 말했다. 동작 그만. 다시 명령할 때까지 꼼짝 마라. 그날이 왔다.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둘은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든가 너무 늦기 전에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다. 벽에서 흘러나오는 쇳소리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문이 잠기는 듯 찰칵하는 소리가 나더니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림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텔레스크린이 드러났다. 이제 우리가 보일 거예요. 줄리아가 말했다. 그렇다. 이제 너희가 보인다. 목소리가 말했다. 방 중앙으로 와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서라.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꽉 찢기고 서로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둘은 서로를 만지지 않고 있었지만 윈스턴은 줄리아의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의 몸이 떨리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윈스턴은 이가 달달 떨리는 것을 간신히 멈췄지만
무릎이 떨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래층과 집 안, 집 밖에서 군화 소리가 다다다다 요란하게 들려왔다. 뒷뜰에는 이미 남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무언가가 돌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노랫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빨래통을 내팽개치는 쨍그렁 소리가 여러 번 났다. 이어 잔뜩 화가 실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고통에 찬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러고는 사방이 잠잠해졌다. 집이 포위됐어요. 윈스턴이 말했다. 그렇다. 집은 포위되었다. 목소리가 말했다. 줄리아의 이가 딱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해도 좋다. 목소리가 말했다. 곧 이제까지의 햇소리가 아닌 윈스턴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얇고 교양 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 그대 침대를 밝혀줄 촛불이 오네. 여기 그대 목을 자를 도끼가 오네. 윈스턴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침대 위로 떨어졌다. 창문이 깨지고 사다리 머리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밑에서부터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올랐고 창틀이 부서졌다. 계단을 오르는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어느새 방은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 검정 제복을 입고 금속 징이 박힌 군화를 신고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었다. 윈스턴은 더 이상 덜덜 떨지 않았다. 두 눈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미동 없이 가만히 있어 저들에게 구타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맞은편에는 권투 선수처럼 강인한 턱과 옆으로 쭉 찢어진 입을 가진 남자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곤봉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윈스턴과 그가 눈이 마주쳤다. 온몸과 맨 얼굴이 다 드러난 채 손까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있으니 벌거벗고 있는 느낌이 몰려와 참을 수 없었다. 남자는 허연 혀를 내밀어 입술 부위를 핥더니 그를 지나쳤다. 다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탁자에서 유리 문지를 들어 벽난로에 힘껏 내동댕이 쳐 산산조각을 낸 것이다. 설탕으로 만들어 케이크에 얹는 장미 봉오리 같은 분홍색 물결 모양의 산호조각이 바닥 위를 굴렀다. 윈스턴은 그 산호가 정말 작다고, 커 보였지만 늘 저렇게 작았던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윈스턴의 발목을 세게 가격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남자 중 하나가 줄리아의 명치를 주먹으로 세게 쳤다. 줄리아가 휴대용 자처럼 몸을 반으로 접으며 바닥에 고꾸라져 숨을 쉬려고 몸부림쳤다. 윈스턴은 눈은 전면을 고정한 채 그녀 쪽으로는 조금도 단 1mm도 고개를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의 창백하고 경련이 인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맞은 양 그녀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줄리아는 그보다 더 절박하게 숨을 쉬려고 몸부림쳤다. 그는 그게 어떤 건지 알았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끔찍하고 심각한 고통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다. 곧 두 남자가 다가와 한 사람은 그녀의 무릎을, 다른 한 사람은 어깨를 잡고 들어 올리더니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윈스턴의 눈에 그녀의 모습이 얼핏 스쳤다.
두 남자에게 들려 바닥을 향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노랗게 질려 뒤틀려 있었다. 두 눈은 질끈 감은 채 뺨에는 연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게 그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죽은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아직 아무도 그를 때리지는 않았다. 시시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들은 체링턴 씨를 체포한 것일까? 뒤뜰의 여자에게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느껴졌는데 곧 불과 2-3시간 전에 소변을 본 것이 기억나 화들짝 놀랐다. 벽난로 선반의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9시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바깥의 햇볕이 밤이라기에는 너무 강렬했다. 8월의 밤 9시면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 아니던가. 자신과 줄리아가 잠이 든 바람에 아침 8시 반이 된 것을 그 전날 밤 8시 반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복도에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체링턴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에게 압도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체링턴 씨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바닥에 널려있는 유리 문진 조각들을 보더니 날카롭게 말했다. 유리 조각들을 치우게. 한 남자가 그의 명령에 몸을 구부려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체링턴 씨의 말투에서 런던 사투리의 억양이 사라져 있었다. 윈스턴은 조금 전 텔레스크린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였는지 갑자기 깨달았다. 체링턴 씨였다. 체링턴 씨는 늘 그랬듯 낡은 벨벳 자켓을 입고 있었지만 거의 백발에 가깝던 머리칼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안경도 벗은 채였다. 그는 윈스턴의 신원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를 한번 날카롭게 쳐다본 후로는 다시는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체링턴 씨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자세가 꼿꼿이 커져 키가 더 큰 것처럼 느껴졌다. 얼굴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검은 눈썹은 숱이 적어져 단정해졌고 얼굴 가득 자글자글하던 주름은 하나도 없었다. 얼굴의 윤곽 자체가 변한 것 같았다. 심지어 코도 예전보다 짧아 보였다. 체링턴 씨는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차갑고 빈틈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곧 윈스턴은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사상경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나가며 마주친 적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사상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은 생애 처음이었다.